공감하는 AI입니다. 사람을 연구하는 심리학자가 어떻게 인공지능 연구를 하는지 질문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의 목표가 기술을 무한정 발전시키는 것도 아니고 또 사람과 아주 똑같은 인공지능을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도구로 인공지능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을 무조건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유용하고 의미 있는 AI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 똑똑한 인공지능을 만드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어떤 것이 더 유용할지, 어떤 것이 더 의미 있을지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어떤 AI가 더 유용할까 생각을 하면 도구로서 AI는 통제의 여지가 없는 시스템은 도구로서 유용하지 않습니다. 결과를 만들어주는 편리한 인공지능, 항상 좋은 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편리함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추구하고 결과가 아닌 과정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공감을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감정 표현이 풍부한 것이 공감을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감이 이렇게 느낌적인 면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공지능이 사람처럼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닌데 공감하는 AI가 어떤 것일까요? 공감은 어떻게 느끼는가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황과 맥락을 이해하는 상황 맥락을 이해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맥락을 읽을 수 있는 눈치 있는 AI, 이런 눈치 있는 AI가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저 친구는 정말 눈치 없다 뭐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는데요. 사실 그럴 때는 그 친구는 상황에 맞지 않게 행동을 하고 뭐 자기가 잘못해서 좀 미안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오히려 당당한 경우라던가 뭐 슬픈 상황에서 그걸 하는 경우 뭐 이럴 때 우리가 눈치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는 가정에서 인공지능 스피커를 많이들 사용을 하십니다. 날씨도 물어보고 온라인 쇼핑도 하고 불을 켜고 끄는 것, 뭐 TV 조정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가 지니를 사용하는 제 학생이 하는 이야기인데요. 이제 어느 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지니야, TV 소리가 너무 커. 그랬더니 대답이 소리가 너무 크시군요. 이렇게 인공지능이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 약간 황당한 표현이죠. 지금 하려는 이야기가 TV 소리를 줄여달라는 것이었는데 사용자가 하려는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한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 공감, 그냥 단순히 동의하는 그런 표현을 한 거죠. 공감은 전달하려는 의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Siri를 많이 쓰는데 Siri에게 Siri, I'm sad 이렇게 말하면 There's nothing I can do about it 이렇게 대답이 나옵니다. 굉장히 Siri다운 대답이죠. Siri는 사실 어느 정도 약간 도도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Siri에게 I'm sad 이렇게 말했을 때 이런 대답을 원한 건 아닐 것 같아요. 다른 예로 또 지니의 예인데 제 친구가 지니한테 오늘 너무 힘들다 지니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지니가 음악 틀어드릴까요? 이렇게 반응하고 음악을 틀어줬어요. 그래서 그 친구 표현이 약간 그래도 위안이 되더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사실 지능에는 다양한 측면이 있는데 IQ, EQ, 뭐 메타인지, 사회지능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감은 정서지능이나 또는 사회지능과 연결된 개념입니다. 정서지능은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활용하여서 생각과 행동을 이끌어가는 능력이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서지능을 대중적으로 알린 EQ라는 책에서는 정서지능의 5가지 측면을 정서인식, 정서조절, 동기화, 그리고 공감, 사회성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감은 정서지능의 일부라고 설명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능력은 저희가 배워서 향상시킬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공감은 다른 사람과 협업하고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기제로 생존을 위한 기능입니다. 그리고 인지적,
행동적, 생리적 측면을 포함합니다. 사실 사람들도 나는 공감을 잘하는 사람이다, 뭐 나는 공감이 어렵다, 이렇게 개인차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감은 상황과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가 모든 경우를 다 공감할 수는 없습니다. 절친이나 가족이라 하더라도 나를 다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제 수업을 듣는 학생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친구는 전 남자친구한테 내가 이럴 때는 이렇게 반응해라 라고 일일이 다 알려주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울할 때는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조언을 줄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말을 들어주라. 아니면 뭐 생일이나 이럴 때 아깝다, 뭐 낭비라고 하지 말고 꽃이라도 들고 와라. 뭐 이런 식으로 일일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다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사실 배울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더 마음이 편안해질지. 그리고 사실 추석이나 설 등 명절이 다가오면 빠지지 않고 신문 방송에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명절 때 가족 모임에서 하면 안 되는 말, 해도 되는 말, 또 공감 대화법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뭐 취직 언제 할 거니, 뭐 결혼은 언제 할 거니, 연봉이 언제니, 연애는 하니, 장래 계획이 뭐니, 뭐 이런 이야기들, 또 아니면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이런 말은 하면 안 되는 말 리스트에 꼭 올라갑니다. 사실 이런 말을 해서 가족들에게 상처만 주고 사이가 나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궁금하기도 하고 이런 걸 잘 모르고 굳이 이런 말씀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이런 걸 배워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게 말을 하는 걸 연습을 해야죠. 그리고 다른 세대가 이해가 안 갈 때가 또 있습니다. 저도 젊은 세대가 이해가 안 갈 때가 많아서 90년생이 온다 이런 책을 사서 열심히 읽고 다른 세대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사실 공감은 배워야 하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언어의 뜻을 알아듣는다는 것, 그것만으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공지능 분야에서 자연 언어 처리가 가장 관심이 높은 분야 중 하나인데요. 그런데 사람의 의사소통은 80%가 비언어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재 대화의 언어적 의미뿐이 아니라 문맥과 상황과 상식과 또 문화와 또 복합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으로 비언어적 의사소통에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게 아무래도 얼굴 표정이라던가 뭐 몸짓, 음성 그런 경우가 있죠. 그리고 요즘처럼 또 비대면으로 대화를 많이 하는 경우에는 또 이렇게 응답하는 속도라던가 타이핑을 하다 마는 행동, 대답을 하는지 안 하는지, 얼만큼 좀 간격을 두고 대답을 하는지 이런 행동들도 모두 의미 있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일부입니다. 인공지능이 점점 일상생활에 들어오면서 사람과 공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의사소통이 언어적, 비언어적, 사회적인 신호를 인공지능이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다면 더 효율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공감이라는 개념이 적용된 연구들을 보면 다른 사람 또는 에이전트의 의도와 믿음, 행동을 예측하는 능력인 마음이론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분야로 공감의 적용으로 심리치료 챗봇에 공감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딥마인드에서 발표한 연구에서는 사람과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한 팀이 되어서 게임을 한 다음에 상대방이 어떤 전략을 펼칠지 또는 내 팀메이트가 어떻게 협업을 할지 학습을 시키면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협업을 고려한 전략을 사용한다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다른 사람의 관점을 배우고 나서 행동에 적용하는 것도 인공지능이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심리치료 챗봇의 원조는 아무래도 MIT 조셉 와이젠바움이 개발한 엘라이자인 것 같습니다. 엘라이자는 아주 간단한 자연언어 기법 심리상담사 챗봇으로 1960년대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엘라이자는 상대방이 하는 말에서 키워드를 잡아서 그 키워드에 반응하고 뭐 tell me more, 뭐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상대방 이야기를 더 하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순한 구조에도 사람들이 정말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듯이 그러니까 속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이 조세 와이즈마움 교수님은 오히려 반기술적인 의견을 굳혀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챗봇이 사람이라고 믿지 않더라도 내가 말을 함으로써 후련해질 수도 있고 또 위로가 될 때도 있습니다. 저도 좀 우울할 때는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뭐 수고했어 오늘도, 막 이런 노래를 듣기도 합니다. 그 가사들을 들으면 은근히 위로가 됩니다. 사실 요새 나온 심리치료 앱 우봇의 경우는 인지행동 치료 이론에 따라서 치료를 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 인지행동 치료 이론이라고 하면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던 어린 시절이나 억압된 기억, 꿈 이런 걸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합리적인 생각의 틀을 갖도록 격려하는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누굴 만났는데 나를 무시하고 간 것 같다. 뭐 이럴 때 나를 무시했나? 뭐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뭐 이렇게 생각의 꼬리를 물어가는 것보다는 그 친구가 뭐 다른 바쁜 일이 있는지, 뭐 아니면 평소에 렌즈 끼다가 오늘 렌즈를 안 껴서 내가 안 보였을지, 뭐 여러 가지 다른 합리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후보의 경우는 심리치료사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응원단 그런 역할입니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치유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감하는 AI를 개발하는 것이 어떤 알고리즘을 하나 개발해서 정답을 찾는 것은 또 아닙니다. 공감은 맥락과 상황에 따라서 인식하는 능력이 필요하고 의사소통의 여러 가지 면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 랩에서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공감과 인공지능 연구를 하는데요. 공감 측정 도구를 개발한달지 마음 이론을 적용한다고 할지 아니면 AI 학습 데이터를 구축하는데 심리 모형을 기반으로 한다거나 또는 인공지능의 문맥 파악 등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감의 문맥에 따라서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단계가 있고 또 이걸 제너럴하게 공감을 측정한다 등 뭐 이렇게 딱 말할 수는 없지만 또 공감의 일부분의 모습을 측정하는 도구가 또 있습니다. 공감 제로, 뭐 사이코패스의 뇌과학 이런 책을 쓴 심리학자 사이먼 베런 코헨이 만든 테스트로 눈만 보고 그 사람의 감정을 맞추는 그런 연구입니다. 그런 테스트입니다. 근데 저희 랩에서도 그 동양 연구에서는 서양 얼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양 얼굴로 이런 검사를 만들고 타당화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검사의 간이 버전으로 저희가 공동 연구로 수행했던 뭐 신문 읽기에 인지 사회적 영향을 보는 연구에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공감과 관련해서 인공지능 연구에 많이 등장하는 이론적 배경이 되는 게 아까도 말씀드린 Theory of Mind, 마음 이론입니다. 상대방의 의도와 시각을 고려하고 상대방의 믿음, 신념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다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런데 상호작용하는 사람의 시각과 고려해서 인공지능 에이전트 행동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랩과 로보틱스 랩이 같이 수행한 이 연구에서는 보행자의 시각과 움직임의 의도를 학습하여서 자율주행차가 어떻게 수행을 더 향상시킬 수 있는가 그런 연구를 저희가 진행하였습니다. 또 다른 연구를 소개해드리면 지금 바이러스로 인해서 팬데믹이 길어지면서 지쳐가고 사람들이 외로움, 우울증, 불안 여러 가지 심리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정부의 데이터 바우처 사업으로 인공지능 데이터 학습 데이터 구축 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저희가 스트레스, 성격, 기본 정서에 관련되는 텍스트를 수집하고 가공하여서 심리 건강을 위한 후속 과제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또 딥러닝과 자연언어 처리를 활용하여서 정신건강 모형을 연구하고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그런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맥을 파악하는 연구로 사진과 텍스트가 같이 있을 때
사회적 관계라던가 편향이라던가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지 이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문맥과 감정을 어떻게 복합적으로 이해할지, 특히 사진 정보와 텍스트 정보가 합하여져 있을 때 사회적 관계라던가 상호작용이라던가 편향, 요즘 많이 연구하는 인종차별이라던가 이런 편향 등 이런 복합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친구한테 오늘 나 좀 우울해 이렇게 문자를 딱 보내면 친구가 귀여운 강아지 사진을 보내기도 하죠. 사실 이렇게 기분 밝아지라고 보낸 의도지만 우리가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보면은 아니 우울하다는데 강아지 사진이 뭐지? 이렇게 맥락이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인공지능도 마찬가지겠죠. 저희가 진행한 연구는 시각 자극과 언어적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에서 맥락과 의도를 활용해서 복합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려는 하는지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연구하는 공감하는 AI는 문맥과 상황과 사람의 의도를 이해하고 적절하게 행동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공감하는 AI는 기술적인 개발함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의 상호작용을 도와서 유용하고 의미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 제가 인공지능 연구하는 교수님 6분이 모여서 지난 봄에 호모 마키나라는 책을 하나 냈었는데요. 저희가 이 책에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인간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한 기술, 또 도구로서의 기술입니다. 스마트 시대의 기술은 인간의 꿈과 감성에 충실하고 기술적 가능성으로 실현하여서 이런 도구로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드리고자 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발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질문이 있으시면은 그 채팅창에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오전 세션에 참여하신 교수님들도 뭐 편하게 이제 제가 돌아가면서 좀 여쭤볼게요. 발표 자료 공유는 가능하신가요, 선생님? 네네. 지금 올리면 어떻게 올려야 되나요? 아니요, 지금 올리지 않으셔도 되고요. 네. 저희가 이제 오늘 발표가 끝나면은 인공지능 연구원 그 유튜브하고 그다음에 저희 홈페이지에 동영상을 게시할 예정입니다. 그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권가진 선생님, 홍화정 선생님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먼저 하나 좀 여쭤보면요. 제가 이제 감성 파악하는 거는 많이 봤어요. 표정이나 기분 같은 것들을 이제 파악하는 것들을 많이 봤는데, 이게 지금 공감하기 위해서 이게 상황 파악하는 거하고도 또 다른 거죠. 네, 감성 파악도 당연히 중요하고 사실 감정이라는 게 그러니까 종합된 정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뭐 화가 난다, 뭐 기분이 좋다, 나쁘다 이게 그냥 한 가지 그 감정으로서 띄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감정 파악하는 것도 이렇게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한 가지 그 감정 파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화가 났다거나 뭐 그럴 경우에 맥락이 어떻게 되는 건지 원래 어떤 왜 이렇게 시작이 된 건지 이런 걸 다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특히 감성 파악에서 그러니까 그 기존에 많이 하는 방법으로 몇 가지로 감정 분류하는 것 사실 그런 거는 그렇게 크게 유용하진 않고 우리가 좀 더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단계에서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 지금 질문이 올라온 게 하나 있는데 보이시는지요? 질문이 예. 인공지능에서 공감이 구체적으로 실현화되었다고 생각하는 예가 있을까요? 네. 글쎄 제가 이게 공감이 한 가지가 아니고 사람도 저희도 계속 배워야 하고 저도 막 책도 읽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우리가 아무리 절친이라고 해도 다 이해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공감이 느낌적으로 완전 실현되었다기보다는
정말 맥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반응을 한다는 뭐 그런 정도 예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화정 선생님, 권가진 선생님 혹시. 네, 그 공감이라는 게 사실 공이니까 서로 통해야 되는 건데요. 그러면은 그 상대방이 원하는 그 공감의 수준 같은 것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해서 사실 대응을 하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네, 네, 그런 부분이 맞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데이터 그 학습 데이터 만들고 할 때는 저희가 사실 정말 성격이라든가 사람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기 때문에 사람의 성격이라든가 이 사람의 좀 그 맥락이라는 게 이 사람의 맥락으로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정말 시리 같이 뭐 I'm sad 이렇게 말했어요. There's nothing I can do about it 이렇게 말하는데 뭐 그렇지 하고서는 그게 쿨하게 뭐 난 이게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괜히 쓸데없는 얘기 안 해서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음악 틀어줄게요 하고서 음악을 틀어주는 조금 더 이런 그런 경우를 더 좋아하는 경우도 있고 사람에 따라서 또 이게 달라지고요. 또 우리가 부모 자식 간에도 이게 자녀를 다 이해를 하지 못하고 참견하지 말아야 된다.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렇게 이거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고요. 자신에게 하면 안 되는 말, 뭐 이런 말, 그런 것도 우리가 내가 자녀를 다 이해한다고 굳게 믿고 있지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고 또 이제 맥락에 따라서 다르고 이 자녀와 상호작용에 따라 다르고 또 그런 그 상호작용이라는 게 나와 이 다른 사람의 어떤 관계인지 그런 사회적인 관계 안에서 또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상호작용의 이질성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그 우리가 완전히 하나가 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그렇게 공감을 생각을 하면 너무 어려워지는 거고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사람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절친도 못하고 가족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지적인 측면 또 행동적인 측면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또 사실 그 우리가 감정으로 공감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어디 찔려서 아픈 것 같은 느낌일 때 나도 아픈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사실 이렇게 약간 생리적인 반응처럼 느낌으로 오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인지적으로 해석하고 또 우리가 행동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공감의 부분입니다. 감정도 마찬가지고요. 정서도 인지적, 행동적 이런 생리적인 부분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측면에 집중할 것이 아니고 그리고 특히 인공지능의 경우에는 또 이렇게 느끼지 못할 텐데 이런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 행동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기능적으로 할 수 있는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어떻게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구로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이런 측면에서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Theory of Mind 같은 심리학 모델들이 많이 봤지만 뭐 기존에 할 수 없는 심리학 분야를 언급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도 계속 이제 발전하고 있고 사실은 심리학 모형 특히 정서 이론 같은 거 이야기할 때는 분류해서 하는 것이 더 쉽기 때문에 일단은 뭐 정서를 6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분류해 오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게 쉽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분류만 하는 것이 아주 유용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서가 그렇게 분류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좀 다양한 측면을 봐야 하고 레벨이 저희 뭐 그 상식적인 레벨 또 이 문맥과 아니면 이런 문화적인 거 아니면 이 사람과 나와의 관계 또 히스토리가 있겠죠. 이런 여러 가지 측면 단계적으로 우리가 이걸 접근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신체 반응 이야기도 나오고 이런 사회 구성 네 여러 가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뭐 질문들을 제가 나중에 좀 따로 모아드리고요. 네. 뭐 선생님 뭐 마무리로 뭐 얘기를 하나 해주신다면. 네. 네. 저 공감하는 AI가 한 가지는 딱 아니지만 저희가 이런 접근을 하는 것은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감이 이게 이거 느낌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안 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나 저희가 이게 학습을 해서 우리도 학습을 하고 우리가 행동적으로 나아질 수 있고 이런 공감이라는 요소가 정말 그 사회 관계에서 중요한 것이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뿐이 아니라 사람과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선생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